예,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들어갑니다. 첫 연설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로 잠시 후 10시부터 공정과 공존을 키워드로 공수처 설치와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대야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3일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잇따라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연설로 나서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상정 처리 문제, 또 내년도 예산안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각 당 원내대표 어느 때보다 각오가 대단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9월로 예정됐던 것이 조국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뤄진 건데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이나 또 여러 현안들을 고려할 때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과 공존, 협치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지금 시급한 개혁과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을 촉구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여당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정과 공존, 특히 공정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정국에서 탈피를 하려는 의도가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읽을 수는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 당면한 개혁 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인식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수처법의 설치, 그 관련 법안의 처리, 그리고 또 소위 조국 사태로 불거졌던 이러한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된 제도 내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지금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먼저 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1981년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 연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나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는 제도 아닌가. 과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그렇게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든 지금 집권당의 대표로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저는 정말 국민 전체가 가장 시급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화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민생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국회가 이미 예를 들면 탄력 근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들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뭐냐, 적폐청산을 제외한 성과가 뭐냐라는 문제의식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집권당에서 청와대가의 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이 청와대를 끌고 정말 국정이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얘기를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도 협치를 고민하겠다. 이런 관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중에서요. 공존 협치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좀 촉구이자 책임 있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국민적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지금 국회로 이게 오명을 지금 쓰게 되어 있는 게 20대 국회인데 법안 처리 비율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여야 구분 없이 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관련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야 간에
이러한 협상이나 논의 테이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여야 간의 원내대표 회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또 국회의장이 또 하는 정치 협상 테이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이러저러한 정책 이슈를 내세워 가지고 국회가 국회 본연의 역할을 못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내대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책임감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이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는 것들은 처리하자. 예. 이런 것을 많이 호소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31일에도 또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들 처리하자라고 날짜를 좀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일정 부분의 좀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10시에 사실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이 잠깐 보이고 있기는 한데 지금 국회의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3명의 원내대표들이 모두 차례로 이제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파장이 일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오늘 물론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외에서 사실은 이제 격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광화문 집회나 서선문 집회, 서초동 집회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오히려 편승하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그러한 이제 대립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보다 더 유연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위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든 민주당에서는 관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한국당에서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현안들은 지금 뒤에 밀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연설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인영 대표가 향후에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야당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보다는 보다 더 좀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단어를 구사해서 적극적으로 좀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잘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올라와 있는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들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특히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많은 증액을 일단 했지 않습니까? 그 뭐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강산 지구내 남측 시설 철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는 조금 짚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1조 2천억 원 이상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올해보다 한 10% 정도 10%, 예. 증액된 금액인데 이게 지금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게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많이 못했어요. 지금 야당이 이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북한에 퍼주기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정치 공세하고 이데올로기 공세죠. 예. 지금 사실은 대북 제재 때문에 예. 저희가 관련 예산들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쓰고 싶어도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북협력기금은 그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이 한반도 평화 경제의 기반들을 좀 만들고 향후 북핵 문제가 진전돼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때를 대비해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평화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마중물로서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야당의 좀 적극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예. 정부는 많은 예산안 중에 꼭 이것만은 통과시키고 지키고 싶을 것 같고요. 야당 쪽에서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삭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산후 상충되다 보면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3%가 증액된 513조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원칙은 그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확장 재정을 편성을 하는 것이 민생을 제대로 좀 살릴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제대로 쓰여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물론 개별 무슨 교류협력기금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자리 예산이 지금 이제 계속 이미 54조를 썼고 내년에 이제 25조를 쓴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이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이 일회성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것인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지, 이런 점들이 이제 제대로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일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면 확장 재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편성을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그런 정책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서 뭔가 이 확장 재산이 경제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냥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혁적으로 짚어야 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생활형 SOC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보통 지역 사업들로 뭐 동네에 체육관 짓고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아직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국가 채무에 삼입하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연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사실은 이제 채무 수준이 상당 부분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따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심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져야 되는데, 사실 매해 이런 심사가 있을 때마다 각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그 공방 때문에 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뭐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일단은 졸속 심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참 늦게 심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최단 시간 내에 사실은 예산 심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공정과 또 공정,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 공정 관련해서 검찰 특권, 철폐, 또 선거제도 개혁,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미 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저희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서가 먼저 공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당면한 검찰 개혁 입법 처리나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역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어서는 이제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최근에 그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이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여전히 제도적으로 한계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국회 개혁 작업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더 나아가서 입법도 국민 참여형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나 계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국민의 주권을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좀 만들자, 이런 거고, 아마 이 뒤로는 공정과 협치를 토대로 해서 대입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당면한 민생 경제 법안들의 시급성들을 가지고 야당의 좀 협조를 강하게 좀 호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제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실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목표가 앞서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거는 어떻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조국 장관 일로
2달 넘게 사실은 온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집권당 대표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이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개혁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숫자로 든 게 왜 그 입건이 되면 검찰들은 기소가 0.1%만 되고 국민들은 40%가 되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5천만 국민 중에 범죄율은 2%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권당의 대표가 나라를 국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물론 2% 이내에 있는 사람들도 불공정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2% 이하의 문제를 온 국정의 전면으로 내거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집권당 대표답게 조금 더 여유 있고 큰 시각으로 지금 어떻든 20대 국회를 마감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아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국회가 그나마 정치의 존재, 의회주의의 존재의 이유를 정말 잘 해나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셔야 되는데 오늘 어떻든 뭐 연설은 저런 기조로 하신 거고 그나마 좀 이 정기국회가 파행이 안 되고 일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도 직접 언급을 하면서 한국당, 그러니까 야당도 여당 시절에 계속해서 추진을 했고 주장을 했던 공수처를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한국당 측을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이 언급을 했습니다. 출렁이는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오늘 또 모여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 모여서 이 문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위기, 오늘 협상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로 지금의 현재 꼬여 있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 관계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예. 다만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당의 입장을 가지고 한쪽은 반드시 해야 될 개혁 입법 과제고 한쪽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서로 어떻든 접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은 예전에 그 당시에 집권 당이었고 집권 세력이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 제안되어 있는 공수처법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서 어떻든 여야 간에 합의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지난 시기에 그러한 공수처법 입법 제안 과정에 대한 언급들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보태면은요, 통상 공수처는 그냥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다 똑같은 공수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것인가의 논란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공수처장과 그 검사들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지금 법안에 보면 공수처장의 추천권에 대해서 여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과반 이상을 점하게 돼 있어요. 야당한테는 비도권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권인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권당에서 공수처를 정말 국회를 통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 열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인 박명민 교수도 공수처로 갈 것이 아니라 검사장 직선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또 금태섭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이 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바른미래당의 지금 권은희 의원 안으로 지금 법안을 같이 제기를 했었고 발의를 했었고 그게 같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관되게 지금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 권은희 의원 법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주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자라고 나와 있고요. 또 공수처장의 임명 문제 등 핵심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 관련된 협의를 자유한국당도 해오다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빠지면서 패스트트랙 할 때는 이게 거의 물리적으로 부딪혔거든요. 거기에 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저는 이런 것이 여도 물론이지만 야도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이렇게 지향한다고 할 때 좀 보여줬으면 하는 태도이고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입법 대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협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다면 지금 바깥에 이러한 광장 정치의 많은 국민적 목소리나 또 요구들이 지금 의회 정치 국회 안으로 수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에서 되게 좀 절실하죠. 예. 자, 이인영 원내대표 거수담 제 대표 연설 발언 내용 중에 하나만 연관된 거 질문 드리고요. 선거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책임한 당론 이제 철회돼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심상정 의원이 했던 이야기 갑자기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달에 그 문제에 동의를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적이 없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 이제 12월 달 관련해서 뭔가 처리 시한이 다가오니까 이거 갑자기 의원 정수 얘기가 또 불거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의원 정수 문제는 합의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무조건 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구수에 비하면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무슨 국회의원이 쓰는 돈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과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더 늘려줘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상정 의원이 이제 와서 그 지난번에 법을 발의할 때는 현행 300명 안에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 국민적 공감이 멈춰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재 나머지 합의했던 야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선거법 협상이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순한 아닌 것처럼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한다든지 또는 소선거구하고 대선거구를 결합하는 방안을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면 석패율 제도라든지 그 지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처리하면 되잖아요. 꼭 연동형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선거법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면 예를 들면 여야 간에 부딪히는 쟁점들은 다 뒤로 빼고 여야가 그냥 쉽게 합의하는 것만 하자. 과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내지는 지금 현재 한국 정치 발전에서 필요한 제도의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의 핵심이 과연 석패율 정도 도입해가지고 지금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죠. 지금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의 반세기를 넘어간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자 모두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대표성과 비례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과 현재 소선거구제로 돼서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이 참정권이 많이, 이 투표가 많이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매우 본질적인 문제고, 거기에 기초해서 양당 구조로 오랫동안 해오면서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들을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바꾸자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지난해 그 패스트 트랙을 진행할 때 여야 5당 합의에서는 의원수 확대를 포함한 이런 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게 제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저도 원칙적으로 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동의와 동의죠. 공감됩니다. 그게 사실은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이는 신뢰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설상 그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론적 수준에서 의원 정수가 더 확대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임 881일째를 맞았습니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총리가 오늘 출근길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모습 잠시 들어보고 대담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한 소감이랄 건 없고요.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죠. 뭐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지표상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우시니까요.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지.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최근에 방일하셨는데 방일 결과 대통령께 보고 드렸는지와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보고 드렸습니다. 귀국 다음 날 바로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특별한 반응이라보다는 조용히 들으셨고 저에게는 일본과의 소통을 계속해달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그 지휘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네, 분에 넘치는 영광이다. 놀지 않고 해봤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쉬움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언급들을 했습니다. 사실 최장수 총리로서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을 두고 역할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장수 기록을 계속 경신할 것인가, 혹은 총선으로서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든 지금 이낙연 총리는 상당히 국무총리로서 안정감을 줬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왔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가 강점이 이제 언어 구사를 상당히 국민들한테 와닿게 해왔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성과를 내는데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과연 이해찬 대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예를 들면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을 대표해서 선거를 치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은 예산안과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그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1월 16일이 그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사퇴할 시한이 1월 16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봐서는 12월 말이나 늦으면 1월 초순경에 저는 개각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이낙연 총리는 당에 가서 특히 그리고 정치인 이낙연으로서의 길을 가는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또 개각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개각만 일단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총리 교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원포인트가 아닌 이렇게 중폭까지 가는 개각 이러한 인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예.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들 그리고 지금 공정과 관련되어서 또 최근에 대통령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이러한 좀 내수 경제나 체감 경기가 매우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과하다 싶을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챙기고 계신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나 내지는 이런 장관 인사와 같은 그러한 변수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정치권의 또 다른 갈등과 대치를 만드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과 관련되어서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 급히 서둘러서 하지 않더라도 현재 당면한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는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으신 것 같지만 저는 같지만 저는 당내에서는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의 역할론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점점 아까 1월 16일을 이야기했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중폭의 개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연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 정도 총리를 포함한 개각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